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자, 첫 코너,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코너, 돈벌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원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K 컨텐츠가 다시 막 붐인 것 같아요. 한때 그러다가 좀 잠잠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엔터주, K 컨텐츠를 비롯한 엔터주를 좀 알아보려고 모셨는데요. 저희가 다짜고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네.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길게 이제 말씀 주시면 되는데, 엔터 주식 아직 투자 전인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한동안은 막 붐이 일어나다가 또 이게 바뀌잖아요, 흐름이. 흐름도 많이 바뀌죠. 네. 네. 지금 안 갖고 계시는 분들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엔터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지금은 당분간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캐데헌이나 로제의 이슈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되게 이제 엔터주라고 하면 네. 주로 케이팝 아이돌을 떠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나하고는 그렇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자녀분들과 대화를 하시면 그쵸. 전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이슈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녀를 좀 제외하시면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 그쵸. 같아가지고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자녀분들하고 이제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주식을 사줘서 네. 좀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엔터주로 좀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 요소가 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쵸.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주식을 막 사주시고 그러는데 진짜 부모님들은 반도체 네. 보통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담보를 네.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녀분들하고 같이 네. 같이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배우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규모를 가지고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K-팝은 특수성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예요. 미래 세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세대들이 평생 갑니다. 그 진행자분께서도 아마 최애하는 사랑하는 곡들이 아마 청소년기 때 접한 대부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엔터주는 그런 장기 지속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하셔야 돼요. 하긴 저 학창 시절에 인기 있었던 그룹을 좋아했던 사람은 지금도 좋아하고 네. 그분들이 다시 나오면 그 콘서트에 또 가기도 하고 이러는 현상이 있는 거 보면은 사실 그런 것 생각해 보세요. 박진영 씨가 지금까지 현역 가수로 활동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쵸. 대표까지도 되기도 하고. 맞아요. 옛날에 아이돌 그룹 한 2, 3년 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고요. 근데 그쵸? 지금 뭐 동방신기리 20년 됐어요. 맞아요. 이제 또 나오고 신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해체를 했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G.O.D도 얼마 전에 막 네. 같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더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저평가돼 있는 네. 주가고 잘 모르다 보니까 또 현혹이 되거나 미혹되는 네. 경향이 있어서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점에 사셔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짚으시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의 상승 모멘텀으로 치면은 아까 말씀하신 박진영 씨일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제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던 게 사실 컸었던 것 네. 같기도 한데 캐대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진영 씨의 그런 임명이 이게 달라진 케이팝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예전에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케이팝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네. 정부기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한국의 콘텐츠를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K 콘텐츠 중에 케이팝은 한국의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뭐 예를 그렇게 들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음악 같지 않은데 네. 우리나라에 고유한 어떤 그렇죠. 전통 문화가 없었을 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배관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음.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 부정하는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계기로 네.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체계화되고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관급으로 그러니까요. 수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누구를 임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K-팝 댄서 출신이면서 또 기획사의 수장이면서 또 해외 마케팅 홍보 경험에다가 또 지금 현재 가장 또 잘 나가는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를 이끄는 현역 수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K-팝 전체 혹은
엔터사들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적으로 또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을 잘 조율할 수 있어서 결국 K-팝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기도 하면서 또 지원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K-팝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점, 특히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제조적으로 차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향후에 상승 여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K-팝의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 해본 사람, 자기도 직접 들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케팅도 했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좀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감을 밝혔을 때 평소에 제도적으로 이런 점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이번에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후배 가수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후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특이하게도 네. 엔터는 그 엔터 현역 가수 출신들이 다 지금 수장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수장일수록 잘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 맥락과 어떤 본질을 잘 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박진영 대표의 이번 공동위원장 임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 투자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이런 뭐 캐대언도 그렇고 이런 내정도 그렇고 K 컨텐츠 강화라는 어떤 미래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묘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JYP 주식을 사신 분들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왜 주가가 팍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 오히려요? 네.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너하고 네. 주식의 상승하고는 약간 네.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팬덤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쵸. 오히려 팬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엔터 기반한테는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약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예를 들면은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 앞으로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준 계약서 문제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그렇죠. 네. 지금 뉴진스 사태가 났을 때 신의 성실 문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표준 계약서 등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건전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견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수장 혹은 네. 이제 리더가 뭐 누가 임명됐거나 뭐 행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이제 주가 네. 그런 이제 특징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멘텀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런 네.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하나로는 이제 캐대언 네.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가상의 그 아이돌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 효과가 이미 어마어마하고 네. 앞으로도 이게 창창할 것 같아요. 확대도 크고. 이게 결국에는 네. 자녀들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징조가 네. 있었어요. 왜냐면 그 그래요? 앞서서 플레이브라고 하는 네. 그런 가상 아이돌이 있는데 이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상 아이돌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Z세대, 네. 젠지 세대의 특징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신 고퀄의 케이팝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너들이 그냥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가상의 만화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네. 특히 골든 같은 경우. 그쵸. 사자보 이제 소다팝도 인기가 있는데 네. 뭐 저승사자 캐릭터로 이제 부르는 건데 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 가상의 캐릭터가 부른다 하더라도 별로 상관없어. 그건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네. 터트려 준 것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K-팝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OST 차원에서 네. 오피셜 차트하고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해버리니까 이때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랐던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때부터 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거죠. 새로운 인물들이 투자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도. 8월부터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이제 오피셜 차트하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그쵸.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2, 3주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전체가 이제 견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약간 앞서서는 이제 한알령 해제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힘을 받다가 그게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음. 보니까 소강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K-팝 데모넌터스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제 효과 남은 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망설이신 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있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내놓은 콘텐츠들이. 네. 거기다 대고 그 K-팝 데모넌터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사실 K-팝을 다룬 콘텐츠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다 공개가 됐을 때 좀 내용들이 부실하고 좀 그런 이름을 네. 도구화했다. 좀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의심을 했었어요. 아, 결과적으로는 좀 K-팝 팬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수준의 그런 컨텐츠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저도 처음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개 당일날 네, 네. 갑자기 점심때부터 전화가 무진장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K-팝 팬덤들이 이제 공개 당일날 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네. 뒤에 라이트 팬덤들이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서 이게 터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무엇보다 이제 캐대언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성을 얘기한다. 뭐냐면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가장 사랑하는 곡들이 젊은 시절 중에서도 청소년기 때일 거예요. 맞아요. 딱 그 시기죠.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전- 성인이 네. 되어서도 가겠죠. 예를 들면 겨울 연가 때는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K 콘텐츠에 대해서. 왜냐면 중장년층이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도 젊은 청소년들이 K 콘텐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캐대원도 다 어린 친구들 어린 관심이 친구. 있으니까 네. 평생 가는 거고, 넷플릭스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극장용으로 개봉하려고 했다가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넷플릭스가 넘겨받았고, 넷플릭스가 그래? 그럼 우리가 제작 공개를 하는데 IP를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니픽처스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왜냐면 극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K-팝을 다룬 작품을 극장으로 보게 오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OTT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싱어롱 북미 개봉을 했는데 네. 거기서 280억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OTT 인기 있으면은 극장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CJ 이해관 같은 경우에도 CGV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OTT 중심으로 지금 영화 중심이 가는 데다가 OST까지 가는 거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상표 등록을 다 해버렸어요. 모든 분야를 다 해버렸고, 와. 그리고 2, 3편 뭐 계속 만들겠다 그랬고, 네. 뭐 뮤지컬 포함해가지고 파생 컨텐츠는 다 지금 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굿즈가 없어가지고 젊은 층들은 무조건 굿즈를 만들어줘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넷플릭스가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박 터진 거 아니에요. 주소 오픈런 예, 해도 못 전혀 사요. 엉뚱한 네. 굿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그 겨울 연각을 겨울 왕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픽사의 그 아성을 지금 넷플릭스는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디언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뭐 여러 개의 컨텐츠보다 이 한 개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이참에 좀 궁금해요. 엔터주, 그러니까 어떤 종목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면 기술이라든지 그 회사의 뭐 오너, 그거는 오너도 이제 뭐 영향을 끼치는데, 엔터주만의 특징이 좀 있나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이제 오너의 그 부분들은 약간 좀 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쉽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아티스트의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연예계 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타격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엔터주라고 하더라도 영상이라든지 연예인 중심의 그런 소속사가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린 뭐 우리가 흔히 하이브, 그리고 SM, YG, JYP, 네.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는 주로 K-팝 가수들, 아이돌 그룹에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돌 그룹들은 거의 사고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그런 개별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곧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팬덤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팬덤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팬덤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물음표인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B2B인 경우가 많지 개별 그런 팬덤으로 그냥 작동하지는 떨어지면 않아요. 팔고 뭐 올라가면 네. 팔고 이런 이제 단순함이 있죠. 그렇죠. 그쪽은.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팬덤 경제학 관점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실적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음반이나 음원이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투어 공연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브 방탄소년단 같은 네. 경우도 한번 투어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이제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하기 좋은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은 약간 좀 소강 상태일 수 있고 가을에 또 이 투어 공연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 파생 콘텐츠 수익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3분기로 네.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네. 3분기에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이 네. 분명히 작용하고 또 여기에 이 각 그 소속사별로 주력 그런 있죠.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력 아이돌들이 활동을 언제 컴백하고 또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실적의 어떤 영향들 또 이슈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겨보셔야 됩니다. 인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컸던 게 방시혁 의장이랑 민진 대표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근데 주가가 꽤 장기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꽤 그거는 좀 영향을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시혁 의장이 지금 이제 검찰의 조사를 네.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 수사 결과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방시혁 민희진 사태 같은 경우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11개거든요. 네. 근데 레이블 간의 갈등 상황이었지 그게 개인 혼자만의 어떤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어도어의 핵심 주력이 뉴진스거든요. 뉴진스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걸그룹의 어떤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걸크러쉬 맞아요. 네. 걸그룹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판도를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에서 아이돌로 바꿨다고 하면 뉴진스도 마찬가지로 아이돌에서 아이돌로 그러니까 이 걸크러쉬한 부분에서 네. 이제 소프트한 어떤 또래 개념으로 바꿨거든요. 완전히 물꼬를 바꿔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뉴진스에 타격을 줬으니까 당연히 하이브 주가가 엄청나게 그렇죠.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약간 어도어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이다 보니까 전열이 이제 정비되는 차원이었지만은 언제든지 간에 이제 왜냐하면 법원 판단이 일단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제 하이브 쪽에 어도어 네. 쪽에 유리한 측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니까 이 K 컨텐츠 쪽 엔터 쪽은 KRX K 컨텐츠 지수로도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종목보다는 ETF, 이런 네. ETF 이런 식으로가 좀 더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이 정보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많이 투자를 네. 한다면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엔터주라고 하지만 상황들이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나 네. 또 최근에 이제 베이징에 법인을 세운다고 하기도 하는데 네. 좀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이브에서는 주가기를 견인하기 위해서 또 이슈 내지는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내요. 네. 그런데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주가 견인하기도 관심이 없고 네. 심지어는 오히려 주가에 해로운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또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합 공동체 내지는 네. 아티스트 공동체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더 심해요. 심지어는 언론하고 협조도 안 해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그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JYP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 모멘텀은 안 만드는데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저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거죠. 갖고 오히려 있을 만하네요.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박진영 의장이 들어가니까 이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흐름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ETF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각 소속사의 어떤 주력 종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돌이 어떤 인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그런 점에서 ETF를 선호한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괜찮다고 보세요? 그런 쪽으로 만약 진짜 모른다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ETF에 들어가셔가지고 따라가시다 보면은 소속사별로, 기획사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실망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고 변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참에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빅4 엔터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회사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리를?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같은 경우는 방시혁 의장 리스크가 있는 네. 거고, 여기에 뉴진스 사태가 아직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법원 재판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호재는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브의 주력은 바로 방탄소년단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팬들이 좀 원성인데 세븐틴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뭐 500~600장의 그런 앨범 판매가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계속 다음 달까지 투어가 예정이 돼 있어서 네. 그 이슈는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좀 부정적인 네. 네거티브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에 네. 관련돼 가지고 가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중국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고, 네. 또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이 매우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이 이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에는 계속 한알령 이슈가 계속 연동을 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JYP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최근에 와, 인기 실연속 많더라고요. 앨범 네.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살아있고, 트와이스도 지금 K태현 때문에 네. 계속 차트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지금 로제가 최근에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래미에도 지금 추천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래미에서는 올해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올해의 신인상, 그리고 심지어는 본상인 레코딩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보가 언제 발표되냐면 11월 달에 발표가 12월이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까지 YG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이고요. 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SM과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여자아이들이 중화권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투어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당장에는 지금 텐센트 뮤직 네. 어워즈에서 상반기 최고의 K-팝 그룹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가상 아이돌 런칭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큐브가. 네. 큐브가 좀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약간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모멘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아직은 좀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슈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이제 개별주가 있고 말씀드린 ETF가 있는데 처음 접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갖고는 있지만 확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이슈들도 있고 모멘텀을 보고 비율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TF와 개별 종목을 좀 봤을 일단 때. 처음 같은 경우는 ETF로 많이 배정을 하시는 게 초심자 같은 경우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월, 10월 달이 가장 이슈가 많은 시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따라가시면서 이제 주가 연동에 따라가지고 하셔야 될 네. 것 같고, 사실은 또 뭐 지금 조방원이 많이 빠지고 반도체의 계절이 왔기 네.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힘을 얻게 되면 엔터주도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체가 좀 빠질 때 지금 반도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순환매를 하시는 것도 네. 좀 바람직할 수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캐대안도 네.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미 어워즈에 분명히 지금 현재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매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1월 달에 주제가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로제 아파트하고 같이 네.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또 캐디언은 이제 시작이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 혹은 장편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캐디언 이슈로 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ETF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만 K-팝 관련 그 스트리밍 횟수가 5천만 회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K-팝드 같은 네. 경우 반응이 또 좋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 개봉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네. 영화를 제작합니다. K-팝에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계속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협업을 크겠는데.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캐디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당황한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 건이 아니냐, 뭐 맞아요. 예. IP가 우리 거. 왜냐하면 캐디언의 큰 역할은 브랜드 네이밍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매기가 감독이 끝까지 우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빼라. 이거 장사 안 된다. 아니 들어가야 된다. 그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 비용 내지는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K-팝 워딩을 네.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ETF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점을 기반으로 K-팝을 좀 더 우리 거스럽게 또 네. 더 확대해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평론가님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1월 달에 네. 모실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네. 국장과 미장입니다. 치열합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뛰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불러주시면 와야죠. 헬스케이셨어요. 자, 요즘 주식이 아주 매우 뜨겁습니다. 계속 네. 약간 말하기도 민망할 감 계속 최고치인데 국장도 미장도 사실 다 둘 다 흐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장이 좋으면 국장이 좋다 이 흐름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이 들어요. 국장을 더 해야 되나? 미장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오늘 분석을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짜고짜가 있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코스피냐 미장이냐? 코스피냐 미장이냐? 네. 정답은? 저는 국장입니다. 진짜요? 코스피. 예. 그래요? 그럼 그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대외적인 변수에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될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내적인 변수였었던 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이 시장에서는 일단 50억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요. 네, 할 필요는 그죠. 없을 것 같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좀 종목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올라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선물 옵션의 포지션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나 이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방향성 베팅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네.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 하락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일본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평가된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5,000P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 단기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내년까지 보더라도 내년 초 정도요? 네, 내년 초 중순까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이제 시장 자체가
자금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디가 더 좋은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많이 바뀌어요. 선진국이 강한 시기가 1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신흥국이 또 10년 동안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 시장이 좋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진국이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시기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그때군요. 그래서 그때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못 넘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신흥국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우리나라를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스피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연말까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너무 뜬금없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3,500포인트를 일단은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지금 대형주들이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8%, 7% 이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10% 가까이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상승할 만한 AI라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지주사들의 주가 네.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지주사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둔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더디게 움직였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주주환원이라든지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그렇죠.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지주사가 움직이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3,500포인트 사실 그 이상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3,500에서 3,800 사이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예, 이거 지금 우리가 3,400이거든요. 네. 5,000이면 거의 5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또 지금 갑자기 상승을 급등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주 먼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죠. 응. 이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일단 저는 5,000포인트는 지금 논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네.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지주사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환원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좋았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기업들이 좋았는데 그 기업들이 한번 조정을 받고서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모멘텀 자체가, 이 흐름 자체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게 첫 해부터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었던 첫 해부터 움직였던 게 아니라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5,000포인트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가면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60, 70%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렇죠. 그죠.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 전반을 생각했을 때도 쉽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버블이 좀 껴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왜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아까 전에 잠깐 방송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금이라는 안전자산과 증시라는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사실 예. 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금값은 평소 같았으면 더 내려갔을 텐데 네, 좀 조정을 받죠. 아주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도 올라가죠. 네. 가상자산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네. 주식도 올라가면 이게 화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언가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래도 5년 안에는 무언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년이 너무 길죠? 좀 치사하게 말씀드렸는데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서 발을 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뭐였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 다시 새로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많거든요. 정책도 이제 사실 시작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지주사 말씀하셨는데 또 기업의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법안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면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자분들의 그렇죠. 반응이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려보자면 네.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았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이 풀린다. 그 유동성. 예, 맞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업도 돌아갈 수가 있고 급여도 줄 수가 있고 네. 고용이 늘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선순환 기능 때문에 지금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증시가 밀렸던 경우가 더 많아요. 정확히는 뭐 한두 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그래도 괜찮다. 뭐 버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경제 모멘텀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지표인데 뭐냐면 네. 뭐 CPI라든지 네. 뭐 PPI라든지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든지 네.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 때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요. 그렇죠. 시장의 예상보다 못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가 부러졌을 때에는 그 경제 모멘텀 지표가 마이너스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경제 모멘텀 지표가 플러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도 아닌데 네. 일단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항상 모든 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뭐 하방 압력 요소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담감이었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됐을 때 경제가 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지면 그건 또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로 그렇죠.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와 반도체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부담감이 덜했는데 또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뭐 외국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거나 그런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반도체나 AI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요. 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금리 인하 쪽과 AI 쪽에 대한 뭐 캐펙스라든지 그런 파열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는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되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염두는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저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1년 신고가도 아니고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네. 좀 회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아까 코스피 연말에 3,500 정도, 3,800까지 고 가이던스 그 범위를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남은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미국 증시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임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미증시가 박살나게끔 내버려 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억지로라도 부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고용이 부러지고 네. 물가가 안 잡히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서 뭐 관세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증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를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사에서 그거를 소화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쪽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우리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강하게 발언을 하고 꼬리를 내린다. 네. 그런 발언도 많이 있었고 트럼프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그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억지로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증시는 대형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기업들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주가가 많이 더 올라왔다라고 올라가요? 하는데 더 올라갈 거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기업들의 네. 향후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한 PER, 기업의 가치를 보면 그 외의 기업들보다 저평가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특이하죠. 오, 그러니까 이미 예- 엄청 오른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S&P 500에서 음. 상위 7개 기업이 네.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나머지 490여 개의 기업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서학개미들의 투자 매수 비율도 높고요. M7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코스피 전망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분야별로 좀 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반도체 AI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반기는 미국도 한국도 AI 중심이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 정부나 뭐 어쨌든 나라 자체에서도 AI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본부장님이 반도체 투자자들의 어떤 진검승부라고 저희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좀 이 부분으로. 저는 이상하게 올해는 제가 작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이. AI 부분도요? AI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렇죠.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파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약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부서지면 우리 기업들도 저는 타격은 받을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전제 조건이 네. 미국의 AI 기업들이 버텨준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로 좀 넘어온다면 신흥국 쪽으로 좀 넘어온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르고 그렇죠.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비슷해요. 약간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규모부터 역할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 포인트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보셨을 때 어쨌든 두 나라 모두 AI 수혜주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수혜 포인트도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일단 엔비디아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GPU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마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는데 70% 전후로 나와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족족 전부 다 수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약간 소프트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GPU를 효율적으로 쓰고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들, 뭐 AMD라든지 다른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쿠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커요. 네.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직 뭐 삼성전자는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그 엔비디아의 일부 제품에는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ASIC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스텀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에서 수주를 따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용 GPU를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ASIC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브로드컴이 있을 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은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램 시장에서 D램 시장이나 낸드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네.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거의 절반 수준의 멀티플을 갖고 있어요. 멀티플이라는 것은 PER을 표현하는 건데 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6배, 7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네. 우리 기업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네요. 네. 여지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도 마이크론이 항상 이렇게 고밸류를 받아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한국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올해 하반기엔 이게 좀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도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오늘 또 하이닉스도 HBM4 개발 관련돼서 이제 자료도 내면서 아마 주식도 더 급등을 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비교하기는 또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역할이 네. 다르니까.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나오고 네. 뭐 삼성도 7만 원이 훌쩍 넘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말씀드리니까 또 반도체 계절이기도 하고 네. 하반기 요 두 개의 상승 모멘텀과 네. 또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그거 여쭤보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일단 중요해요.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그룹사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인데 네.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삼성은 뭐 그쵸 무시 못하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네. 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가가 빠질 거야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지분율이 50%까지 내려올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55%, 56%, 57%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도 여기서 갑자기 HBM 납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네. 때는
삼성전자도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너무 어떻게 보면 솔벤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와야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서는 뭔가 청사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두 가지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지분이 쭉쭉쭉 늘어날 수가 있고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못해왔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적자가 몇 조씩 나와요. 네. 근데 이 사업부가 이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22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 크네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과 함께 좀 콜라보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갈까요? 지금 40%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것만 지금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은 가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뭐 4,000포인트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무시 못하죠. 네, 그게 받쳐줘야지 또 맞습니다. 큰 숫자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투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한테 여력을 주신다면 1년 안에 10만 원 이렇게 좀 기대해 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럼 미국 기업을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뭐 엔비디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제 최근에 오라클도 엄청난 급등해가지고 세계의 부자의 자리를 이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이제는 오라클이 AI 시대에는 오라클을 안 통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구조 자체가. 네. 이 기업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에 보여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수주 잔고가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작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네. 수주 잔고가 한 100 정도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갑자기 50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오라클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그 사업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는 좀 빠졌는데 네. 저는 지금 만약에 미증시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라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워낙 지금 또 계절이기도 해서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샀듯이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매수가 올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전 쪽이나 뭐 그러니까 AI도 물론 그게 됐겠지만 무시 못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 코스피와 미증이 우상향하는 데에 AI 반도체 말고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조선부터 네. 해서 원전 뭐 다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종목들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추천은 아니지만 아, 예. 요 분야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AI 말씀하셨듯이 네. 뭐 조선은 사실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네. 조선이 좀 좀 빠지더라고요. 그쵸 빠지더라고요. 이게 수급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이 2011년도 때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1년도 때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러티브 기준으로는 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때 수주했었던 물량들도 저가 수주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가 수주 물량들이 재무제표로 떨궈져 나가고 있는 게 2분기와 3분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올 때 받았던 수주보다 네. 2023년도에서 4년도, 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올 때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더 고부가 선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조선주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수할 주체들이 이미 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반대급부인지 좀
주가 흐름이 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 섹터 내에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조선이나 원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내러티브는 좋지만 많이 올라온 쪽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올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쪽은 일시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매도가 나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금리 인하가 돼서 돈이 풀리면 그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능성은 더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주요국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업종지수 기준으로 보면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으면 저는 그건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한 번 인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이고 실제로 XBI라고 하는 미국의 ETF 상품이 있어요. 네. 이게 미국의 10년 국채와 계속 반대로 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쨌든 짜긴 짜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정책면으로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진짜 며칠 만에 이렇게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장도 국장도 좋은 상황이라면 각자의 전략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장이든 국장이든 저는 일단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챙긴다? 네. 오, 그러니까 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이 오히려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봤을 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땐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미장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M7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온큐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업들이나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서학개미 분들께서 그 ETF 2배수짜리, 3배수짜리를 또 많이 매매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하실 거면 저는 그냥 대형주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내가 좀 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30% 내외 30%.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 포트에선 70%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이렇게 배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지금은 현금보다는 투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현금보다는 투자요? 그러니까 네, 모멘텀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 뭐 정책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겠죠. 근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전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어떻게 맞아요. 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가셔서 포트폴리오 정리해 주신 거를 조금 참고 삼아 주말에 좀 공부를 해보시고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